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야당 내부 갈등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무위원회 의원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재신임했고 문재인 대표가 이를 수용해서 당대표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당내 갈등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공방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이 실패했다고 공격한 데 이어서 한명숙 전 의원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비호한 것을 부패를 감싼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표가 당치 않는 이야기로 맞받아 쳤습니다. 오늘 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중진들이 총선에서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당내 분란의 요인이 될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과 문재인 대표 간 치고받는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싱거운 분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고 당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무례하다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전에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흔들고 총무본부장은 원내대표를 해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전 당대표를 비난하고 전 당대표 혁신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비주류가 혁신을 비판하고 혁신위가 비주류를 비판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립하고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의원과 의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벌 정치입니까? 파벌 정치는 현안에 대해서 나름의 집단적 입장과 견해를 두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까요? 이건 그냥 집단 난투극일 뿐입니다. 이 집단 난투극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글 정치라는 건 정치 영역에 일단 들어오면 누구라도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살려면 남의 먹이라도 낚아채야 합니다. 양보는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먹이가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먹이를 지킬 힘이 있어야 자기지 그걸 지킬 힘이 없으면 더 이상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지 유지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전 투구를 지켜본 야당 지지자들은 요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분노한다는 건 그래도 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그저 멀리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야당 보고 현아차고 있는 건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보면 자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정치라는 건 원래 일상이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치인들이 허락받고 싸우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정한 규칙만 지키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도록 갈등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만일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권력 다툼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끼리 서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봅시다. 40년 전쯤에는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 다른 사람 잡아서 고문해가지고 죽였습니다. 한 70년쯤 전에는 서로 맞서는 상대를 권총 암살로 해서 제거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권력 투쟁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이긴 쪽이 진 쪽을 전부 집단 몰살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인류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가족 간에도 아니면 이웃 간에도 사소한 일로 갈등이 빚어지면 바로 살인을 했답니다. 그게 일상사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기니 부족들이 낯선 부족과 마주치면 먼저 우선 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살인은 분쟁 해결의 손쉬운 수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정치인이 열심히 대신 싸워주는 덕분에 서로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기 위로 방법은 위기에 처한 야당이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더 위험한 거다. 조용한 게 더 불길한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야당이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후에 비대위도 만들어지고 무슨 혁신위, 비전위원회 뭐 이런 것 비상기구를 많이 구성을 했지만 사실상 당 내부는 치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당내 분위기가 당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여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거는 오히려 당이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위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위기라고 이렇게 시끄럽고 논란이 되는 거. 그게 오히려 최악을 벗어난 것 아닌가. 위기를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야당이 전에는 조용히 죽어가는데 이번에는 시끄럽게 죽어가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야당 내 분란이 일어나도 본래 정치가 그런 거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천정배, 김상곤, 이종걸, 조국 이런 분들 모두 신사입니다. 특히 정치인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같은 분은 그 점잖은 성품 때문에 기성 정치인답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서로 심하게 싸울 정도면은 정치가 본래 그렇게 갈등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넘겨봐 주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야당판에 들어온 이 신사들이 왜 갑자기 서로 이렇게 뒤엉켜 싸웠을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최악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기성 정치인도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웠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가설 첫 번째를 제시한다면 이겁니다. 이들이 대선 주자라고는 하지만 초성급 정치인이라서 정치 경륜이 매우 짧아서 그렇다. 정치 경륜이 짧다 보니 싸움에 서투르고 또 거칠고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 사람들이 더 강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라서 쉽게 타협과 양보를 할지 몰라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야당이라는 조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사라고 해도 어떤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고 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이들 간에 차이가 생기는 순간 만인에 의한 이런 투쟁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만드는 야당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당 자체가 신사를 사자로 만드는 무슨 집단 DNA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야당이 죄수의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못하고 서로 배신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는 쪽보다 상대도 나를 배신할 것으로 짐작을 해서 나도 배신함으로써 내가 협력했을 때 당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배신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요인들은 야당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협력의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와 제임스 파울러라는 연구자가 32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32년 동안 1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만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조사 결과는 뚱뚱한 사람은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친구나 형제, 자매, 배우자라는 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는 식습관이 비슷하고 그렇다면 비슷하게 다 뚱뚱해지는 건 뭐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뚱뚱해진 시점입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 이후에 뚱뚱해진 겁니다. 뚱뚱해진 뒤에 뚱뚱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친구가 비만일 때 내가 비만일 위험은 57%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비만일 때 내가 뚱뚱해지는 것은 40%가 증가를 합니다. 말하자면 비만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집단 선택 이론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협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집단 전체가 협력적으로 변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집단은 번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협력이 진화에 유리한 겁니다. 이런 집단에서는 이기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협력하는 쪽으로 선택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는 누구나 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협력이 바로 생존을 높이는 이기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이기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인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에서는 협력적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 행동과 협력적 행동이 같이 있을 때 당연히 협력적, 이타적 행동하는 사람이 불리하고 손해를 봅니다. 당연히 협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의 생존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점차 줄고 이기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사람은 늘고 각자 도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집단은 결과적으로 집단으로서 생존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 내에서는 신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되겠죠. 새정치연합이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자, 야당이 이렇게 내분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자살 친화적 성장을 향해서 달리는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야당이 이런 보수 정권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집단의 규모를 스스로 줄이는 게 바로 자연의 생존 법칙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에 비해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줄여서 생존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을 봅시다. 주변 여건에 비해서 야당의 실력과 그리고 주변 상황에 비해서 국회의원 129명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당내 싸움을 벌려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에 총선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많은 이 숫자를 자율 조절하려고 지금 이렇게 당내 갈등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물론 야당 내부의 의원 개개인 각 계파 각 파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합리성에 따라서 이기적 행동을 하면 할수록 집단의 존립은 어려워지고 결국 집단 전체로는 일단 그 자체가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기적 행동도 감염되고 협력적 행동도 감염됩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집단을 어떤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사들도 감염돼서 사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들은 감염되는 수정적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 이 신사들은 다수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이분들이 바로 지도자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분 야당 지도자 신사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협력을 할 것인가? 집단 자살을 할 것인가? 이대근이었습니다.